시간 3분 더 줍니다. 3분. 여기서 13분까지.
자, 마무리하고 채점 1번은 2번, 2번은 4번, 3번에 3번, 4번은 3번, 5번은 2번, 6번에 5번. 다음 7번은 3번, 8번은 2번, 9번은 1번, 10번은 3번, 11번은 5번. 잘 들어봐라. 얘들아, 너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문을 읽으면 안 돼요. 제발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생각을 하면서. 제발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가 뭐라 그랬어. 첫 시간부터 얘기하잖아.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읽기 태도고, 읽기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첫 질문도 마찬가지야. 제일 첫 문단에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지? 첫 문단에서 하니? 봐봐,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냥 저것은 글이니까 나는 읽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첫 문단에는 언제나 중심 화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언제나 중심 화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문단 읽을 때는 이 전체 질문의 중심 화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중심 화제를 특정을 해놔야 돼요. 중심 화제를 특정을 해놔야 앞으로 전개될 문단에서 중심 화제와 관련된 내용은 뭐 하자 우리 지금 끝날 때까지 기억하면서 읽자라는 태도로 읽지. 지문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기억하려고 덤비니까 봐봐 시간이 모자라잖아. 다 기억도 안 날 뿐더러 그리고 심지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문제도 틀려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첫 문단 읽을 때는 반드시 중심 화제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중심 화제를 찾아놓고 그 중심 화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 나온다면 그거를 기억하면서 읽어야지. 아무거나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봐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무슨 짓들을 막 하잖아. 아무 의미 없는 데다가 밑줄 왜 치단 말이야. 얘네가 진짜로 기억하고 싶은 데다 쳐야지. 그게 문제로 나오니까. 알았어? 첫 문단부터 잘 읽어야 돼. 첫 문단 봐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서양의 과학 지식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써놨지. 하지만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에서 뭐했대? 미미하였다. 별로 영향을 안 준 거야. 서양의 의학 지식은 조선의 지식인들한테 거의 영향을 안 줬어.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했다고 써있잖아. 그 다음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 질문의 중심 화제는 뭘까? 이 질문의 중심 화제는 뭘까? 뭐겠어요 여러분? 그 볼드 처리까지 해놨네요. 기억. 이 질문의 중심 화제는 서양의 의학 지식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긴 줬는데 덜 줬다. 이게 중심 화제야. 그러면 두 번째 문단부터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될 거야? 서양의 의학 지식이 어떤 것들이 소개가 됐는지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조선의 지식인들이 나오겠지. 그리고 그 지식인들이 그것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럼 머릿속에 틀이 어떻게 잡혀야 돼요? 서양의 의학 지식이 소개가 돼 있는 장면이 나올 테니까 얘를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얘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머릿속에 틀이 서양의 의학 지식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겠네. 그럼 이 밑에는 서양의 의학 지식이 쭉 써있겠지. 그걸 나름대로 받아들인 조선의 지식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지가 써있겠지. 지문의 틀이 이렇게 나와야 돼. 지문의 틀이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문단부터는 여기 밑에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읽으면 된다고. 우리 같이 읽으면서
아래 틀어 나가는 거 읽어볼게. 두 번째 문단부터. 자, 이런 가운데 18세기 신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럼 이익은 조선 사람이겠네요. 18세기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시기를 딱 특정해주면 이 지문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통시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통시적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된다. 이 질문은 벌써 두 번째 문단에 18세기가 딱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세기에는 어땠고 그 다음에는 어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3P에 보시면 실제로 이 다음에 누가 나와요? 최한기가 나오잖아요. 최한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한기를 딱 체크해 보시면 19세기가 나오잖아. 이렇게 통시적인 구조를 보이는 지문이 나온다면 문제문은 언제나 뭐가 나온다고 했어? 각 시기별로 또는 각 인물별로 뭐 시킨다? 비교를 시킨다.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 비교를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무엇이 공통점인지 무엇이 차이점인지를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고 문제에서도 반드시 물어볼 것이고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그때가 돼서야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가지고 공통점이 뭐지? 차이점이 뭔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수능 망한다 그랬지. 알았어? 읽으면서 해야 돼. 해보자. 2까지 읽었고요. 그는 서북이라는 글에서 아담 샤리슨 주제문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틀이 아까 전에 잡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서양의 의학 지식 누가 소개했냐면 일단 처음 나온 게 아담 샤리야. 아담 샤리 쓴 책이 뭐냐면 주제군징이야. 얘는 이제 실제로 이름이 주제군징이 아니고 아담 샤리의 의학서적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번역돼가지고 제목도 있다는 식인 거예요. 이것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익이야. 그 다음 주제문징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대.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핫한 이론들은 이 책에는 안 실려 있었어. 유행에서 벗어난 책이지. 그러니까 옛날 책인 거야. 그다음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보세요. 로마 시대 그러면은 몇 세기입니까? 3세기, 4세기 이때 아니에요? 엄청 오래된 지식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중세도 마찬가지고. 18세기 거라고 벌써 근대란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지식은 하나도 실려있지 않고 옛날 지식들이 실려있었어. 왜? 이유가 뭐라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목적이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한정된 서양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뭐 했대요? 인정했대요. 그리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대요.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전면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지. 몽땅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 일부만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영향이 크다고 작다고? 작다고 미미하다고. 알았어? 그 다음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서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했지만 자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지. 긍정했다고 그랬으니까 받아들인 거지. 그 다음 지각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 지각설을 고수했다.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 정리해볼까요? 아담 샬은 몸의 운동은 자 누가 주관한다고? 뇌가 주관한다고. 지각활동은 누가 주관한다고? 뇌가 주관한다고. 이익은 운동은 누가 주관한다고 얘들아? 뇌가 주관하는데 지각은 누가 주관한다? 심장이 주관한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이걸 무슨 설이라고 했어? 심주 지각설. 여기서의 심은 심장이다. 그럼 두 번째 문단 읽고 니네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야? 공통점이 나왔고 차이점이 나왔네. 그리고 차이점은 요렇게가 차이점이네. 그럼 얘는 선지에서 물어보겠다. 차이점이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도 아마도 이 틀로 계속 문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았겠죠. 3피로 가세요. 세 번째 문단. 이 이후에도 서양의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진 않았다. 전부 다 뭘로 수렴해? 영향이 미미했을 것이다. 그렇지?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니까 영향이 미미했겠죠. 세 번째 문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3번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3번 문제 지금 볼까요? 정답은 당연하게도 3번입니다. 3번 나와요. 맞지? 서양의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에 틀렸어. 왜냐하면 당대 조선의 의원들은요 서양 의학 지식에 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한계를 지적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맞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관심을 가져야 한계가 뭔지를 알 거 아니야. 근데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를 지적할 수가 없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인 거야. 알았어? 그 다음 다시 지문으로 오세요. 3P 4S 세 번째 문제 넷째 줄. 자,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그러면 얘도 틀을 딱 입고 잡아야 돼. 19세기야. 서양 사람 누구 나왔냐면 홉슨 나왔어. 그 다음에 이 홉슨의 저서들을 접한 인물이 누구냐면 최한기가 나왔어. 그리고 영향은 여전히 미미했을 것이다. 그 다음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사실 이 문장은요 지문 전체의 흐름에서 봐서는 별로 중요한 문장은 아닌데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반사해야 돼요. 자동 반사가 일어나야 돼요. A와 달리 B 그랬잖아. 뭐뭐와 달리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어? 차이점이라고 그랬지? 현지에서 물어봐서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최한기 이전의 유학자들은요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도덕적 차원에서 논의했단 말이야. 근데 최한기는 도덕적 차원은 갖다 버리고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대. 차이점이니까 물어볼 만하지만 안 물어본 거 알아듣고 있죠? 그 다음 4B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비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몸이 즉 기계인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잘 읽어야 돼.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최한기는 원래부터 몸을 기계로 판단하고 있었어. 그런데 홉슨의 전체 신론을 읽어보니까 어머 나랑 생각이 똑같아. 아 몸은 확실히 기계가 맞구나 라고 더 확신하게 된 거지. 그치? 그 다음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 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까지 봤으면 홉슨과 최한기의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이거. 몸 기계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죠. 나랑 생각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맞죠? 최한기랑 홉슨은 똑같아요. 몸은 기계인 거야. 공통점인 거야. 그 다음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뭐뭐가 아니라 했으니까 차이점이겠네.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모았다. 자 그러면 홉슨은요 몸이 기계처럼 운동을 하는데 그 동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외부에서 온다고. 외부 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맞지? 최한기는요 외부 동력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몸은 기계인 건 맞는데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했어. 차이점이지? 물어보겠지. 차이점이니까. 그 다음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자발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라고 하는 개념이랑 연결되어 있네요. 계속 봅시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내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여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나를 봐. 내가 지금 팔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 팔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계속 추적하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니까 무한으로 가는 거지. 도대체 내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의 최초 어머니는 누구야를 계속 궁금해하다 보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뭐 해줘야 된대? 원인을 상정해줘야 된대. 그래야 무한수급의 문제가 해결이 된대. 그래서 홉스는 뭐라 그랬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사인 홉스는 선교사면은 크리스찬이네요? 기독교인이겠네요? 그죠?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한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외부 동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창조주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내 몸은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창조주가 원인이잖아. 그럼 이해됐어? 가시, 신이 원인이라고. 알았지? 계속 읽어본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자발적 운동이 가능한 이유는 최한기는 뭐라고 설명해? 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뭐예요? 차이점이죠. 차이점이죠?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홉스는 신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야. 창조주를 설정하는 거야. 최한기는요, 신기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했어요. 알았죠? 차이점 확인했어. 일단 다섯 번째 문단. 최한기는 전체 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얘들아, 인정했다 그러면 최한기가 이거 받아들인 거지. 그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받아들였으니까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홉스는 우리 신체 운동은 뇌가 주관한다고 했고요, 최한기도 마찬가지로 신체 운동은 뇌가 주관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스의 뇌주 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 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러면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불충분하니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얘는 차이점이지. 다시 한번, 홉스는 지각은 누가 주관한다? 마찬가지로 뇌가 주관한다. 그래서 무슨 설이라고 그랬어요? 뇌주 지각설. 하지만 최한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생기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 신론의 견해를 부정했어. 차이점이지 확실히. 그리고 홉스는 직업이 선교사였지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전체 신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지. 그럼 이 책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대신 신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신주 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차이점 바로 나와. 최한기는 지각 활동은 누가 주관한다? 신이 주관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어? 신주 지각설. 그러면 너네가 네 번째 문단까지 딱, 다섯 번째 문단까지 딱 읽고 나면은 대번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되냐면, 아까 전에 이익도 신주 지각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최한기도 신주 지각설을 얘기했으니까 얘랑 같겠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게 아니라, 이익이 신주 지각설을 주장했잖아. 이때 심은 심장이었잖아. 똑같이 신주 지각설이네? 그럼 이 심도 심장이겠지? 하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야 돼. 알았어? 넘어가는 거지. 여덟 번째 문단.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그러나 종래의 신주 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종래의 신주 지각설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이익이 떠올라야지. 이익이 신주 지각설의 심을 뭐라고 했어? 심장이라고 했지.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 맞죠? 근데 이거를 수용한 게 아니래. 그럼 심이 다르겠네? 기존의 신주 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했으니까 차이점이야.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에서의 심은 뭐의 심이다? 여기 있는 신기의 심이다. 우리 몸의 자발적 운동의 최초 원인이 되었던 신기라고 하는 놈이 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 신기의 심이 지각을 주관한다. 그러면 확실히 차이점이지? 얘랑 차이점이잖아. 이것도 들어보겠죠? 당연하게도. 그 다음,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자, 정말 중요한 문장이야.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대요. 함께 생성되고 함께 소멸된대요.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함께 소멸된대요. 친구 하나 넘겨야 되는데 어디가? 6번째 문단이라니까. 6번째 문단 둘째 줄 다시.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대요. 이 말은 신기랑 신체랑 분리되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지. 그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5번 문제 볼래? 5번 문제 2번 선지 보세요. 1번 선지. 데카르트는 우리가 보기를 안 읽었기 때문에 건너뛰고 최한기에 대한 설명만 봐.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다. 맞아 틀려? 맞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건 같이 있는 거니까 방금 읽었지. 신기는 신체랑 함께 생성되고 소멸한다고. 독립적이지 않지. 최한기는 맞는 거야. 다시 질문을 보세요. 그 다음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형체가 없다. 신기는 형체가 없다. 다시 5번 문제로 가. 5번 문제 다시 가. 3번 선지. 최한기의 신기는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다. 맞지? 맞는 말이야. 다 지문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문으로 가. 다음,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의 중심이 심이더라. 다음,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불균형하잖아요. 생명이 끊기겠죠. 지각활동을 제대로 못 일어나겠죠. 그 다음,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한다. 그럼 우리는 신기가 없다면 무언가를 기억하지도 못하겠대요.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리고 봐봐 얘들아, 신기는 완벽하게 백지인 상태야 처음에는. 근데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신기에서 뭐 한다고? 이걸 기억한다고 했지? 감각기관은 신체야 정신이야? 신체지.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게 뭐야? 눈, 코, 입, 혀, 피부 이딴 것들이잖아. 이거 신체잖아.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정신작용이야? 몸의 운동이야? 정신작용이지? 그러면 정신과 신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일단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건 맞아. 신체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신기에서 기억으로 저장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것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 신체가 없으면 우린 기억도 못해. 알겠어?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 얘들아, 신기는 한 몸을 뭐 한다고? 주관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신기는 기억은 정신작용, 정신이 신체를 주관하니까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게 맞아? 맞다고 해야지. 맞아? 그러면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리됐어? 5번으로 다시 봐. 5번 문제 4번 선지 봐봐. 5번에 4번 선지. 데카르트는 제끼고요.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고. 방금 했잖아. 방금 했지. 기억이라고 하는 게 사고잖아, 얘들아.
맞아요? 상호작용이 신체랑 뭐 한다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4번의 최한기에 대한 진술도 맞는 거야. 알아들었어? 알겠지? 그리고 봐봐라. 1번 선지 다시 읽어봐.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아. 독립적이지 않아.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랑 독립적이지 않아. 이건 우리가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고, 방금 읽었던 그 부분에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니까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5번 문제를 풀었는데 4번이 맞다고 판단했으면서 4번을 답으로 골랐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엉망인 거지. 1번이 맞으면은 4번도 당연히 맞는 거야.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1번이 맞으면 4번도 맞는 거고 1번이 틀렸으면 4번도 틀린 거지. 알겠어? 이해하고 있어? 1번, 4번은 그러니까 동시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순이기 때문에. 다시 지문으로 가자. 다 왔다 이제. 자, 지각 내역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역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최한기의 신기의 심이었어요. 신기의 심은 어떤 놈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너네들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돼? 기계와 같은 몸이 자발적 운동을 하는데 최초 원인이 신기다. 맞아? 맞아요? 두 번째, 신기의 심은 지각활동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최한기의 신기는 정신작용 지각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몸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물론 몸의 운동은 뇌가 주관하기는 하지만 이것의 원동력의 최초 원인은 신기하고. 알겠지? 둘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도 여러분 그냥 뻘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문단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최한기가 홉슨의 저서를 읽고 홉슨의 저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냐 그러면 아니란 얘기지. 아니란 얘기지? 무슨 수용을 했다고? 무슨 수용을 했다고? 무슨 수용을 했다고? 주체적으로 수용했다고. 맞죠? 앞에 이익도 볼까요? 우리 이익은 신주 지각서를 고수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 거야? 주체적으로 수용했지. 생각해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떠올려봐. 이 지문의 중심화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양 의학 지식에 영향을 받은 조선인들, 그 영향은 미비했다 그랬어. 영향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들이 뭘 할 수 있었던 거야?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화제가 제일 마지막 문단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표현이 바뀔 뿐.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3달, 4달 내내 첫 문단 읽을 때는 반드시 중심 화제를 찾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야 니네가 기억할 게 딱딱 정해지지. 알았지? 그리고 이 지문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보다 계속 뭐 하면서 읽어야 된다?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다.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다시 정리해봐. 아담샬, 이익, 홉슨, 최한기 몽땅 한 번에 정리하는 거야. 몸의 운동은 뇌가 주관한다. 전부 싹 다 공통점이죠. 4명 모두의 공통점이지. 지각활동은 뇌가 주관한다. 아담샬하고 홉슨은 둘이 여기에 통해요. 맞지? 누구랑 차이점이야? 이익이랑 차이점이야. 최한기랑 차이점이야. 맞죠? 그치? 그 다음 이익과 최한기도 차이점이 있어. 지각활동은 이익은 신장이 주관한다고 했지만 최한기는 신기의 심이 주관한다고 했어. 맞지? 그리고 몸이 기계라고 하는 건 홉슨과 최한기의 공통점인데 최초 원인은 달라요. 이거 차이점이었어요. 읽으면서 정리가 돼야 돼. 알았지? 니네가 갖춰야 되는 건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문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선지로 반드시 물어볼 만한 부분, 특히 공통점과 차이점은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모자란다. 알았죠? 명심하시고 꼭 생각을 하면서 지문 읽고 문제 푸세요. 아까 5번 문제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5번 문제를 먼저 봅시다. 보기가 나왔죠? 보기. 까먹으면 안 돼. 제발. 보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보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첫 번째, 보기를 해석해라. 첫 번째, 보기를 해석해라. 보기에서 꼼꼼히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지문과 연결시켜라 그랬지? 지연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문과 연결시켜야 돼. 세 번째, 선지 판단할 때도 지문과 보기를 같이 참고해야 돼. 그러니까 뭐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보기 문제 틀리는 친구들은 언제나 문제 어디 푼다고 그랬어. 보기 이렇게 나오면 계속 보기 읽어. 그냥 무지성으로 읽어. 그 다음 바로 1번으로 가. 판단이 안 돼. 세모 같은 거 쳐요. 왜 칠지 모르겠어요. 2번 읽어요. 안 돼요. 3번 읽어서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불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보기로 올라가. 보기를 또 존나 읽어. 그 다음 4번으로 가. 판단이 안 돼. 5번으로 가. 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또 해. 또 선지를 막 읽어. 그리고 또 보기로 가. 계속 알려고 하는 거야. 지문으로 한다. 지문이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보기만 뒤집다 보는 거야. 특히나 지금 5번 문제는 최한기의 견해랑 비교하라고 발문해서 줬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기 읽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돼? 최한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지를 미리 정리를 해놔야지. 그래야 보기 해석이 되지. 그리고 보기에 지금 데카르트가 나왔지? 지문에는 안 나와있는 인물이 나왔잖아.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내용과 최한기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고 선지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순서를 지키란 말이야. 무지성으로 읽지 말고 그냥 막 읽지 말고 보기 읽으면서 얘는 공통점이네? 얘는 차이점이네? 해서 써야 된다고. 알았어? 첫 번째 줄 읽어보세요. 서양 근대의 철학,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며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자, 이 문장을 딱 읽고 나서 우리 친구들은 두 가지를 했어야 된다. 첫 번째, 최한기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방금 읽은 문장에.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전혀 생각을 안 했잖아. 첫 번째 공통점 뭐야? 구분한다. 구분한다. 운동은 몸의 운동이고 몸은 기계니까 얘는 사실상 물질이랑 똑같은 거야. 지각은 정신자궁이잖아.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가지고 이해한 거지. 이해돼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말은 공통점이야. 몸 따로 정신 따로 이해했잖아. 맞아? 물론 정신작용을 주관하는 신기는 몸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인 건 맞지만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따로따로 이해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의 특징을 갖는다. 얘들아, 반면 그러면 얘는 뭐의 표시냐면 대립상 표시예요. 무슨 표시라고? 대립상 표시라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은 서로 대립적 관계가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물질은 뭘 차지한다고 그랬어? 공간을 차지한다고 그랬지. 정신은 뭐의 특징을 가진다고 그랬어? 사유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면 얘네 둘이 대립상이니까 자연스럽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 때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면 정신은 공간 차지를 하지 않는다. 이해돼요? 정신이 사유의 특징을 가진다면 물질은 사유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야 된다. 읽으면서. 봐봐. 공간을 차지한다는 건 얘는 확실하게 형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형체가 있으니까 공간을 차지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얘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3번 선지 봐. 3번. 아까 전에 3번 선지에 최한기의 말을 맞았어. 6기 3x에서 봤다.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어? 데카르트의 정신도 형체를 갖지 않는다. 근거가 어디 있냐 말이야.
데카르트의 정신에 형체가 없다라는 말의 근거가 어디 있다? 여기. 방금 그 문장의 대립상 추론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 안 했잖아. 그치? 이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정신이니까 당연히 형체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생각 하시고 있어요? 보기에 방금 그 문장 대립상 추론해가지고 근거 잡으시고 있냐 말이야. 없지. 응? 이걸 하셨어야 된다니까. 대립상을 설정해주면 반드시 선주로 물어본다고. 알았어? 니네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 이 질문 처음 나왔을 때 애들 전부 2번 골라요. 2번 모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답은 쉽게 나와. 그리고 3번에 데카르트의 정신 형체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 당연하죠 선생님. 정신이 형체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면 병신 아닙니까? 이런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 망하지. 근거를 명확히 가져야 되는데. 응? 공간을 차지한다. 형체가 있다. 공간 차지하지 않는다. 형체가 없다. 됐어요? 됐어? 그 다음 다시 보기로 가.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자 그럼 얘는 최한기랑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지. 공통점이지. 아까 전에 최한기도 몸 기계라고 했잖아. 그 다음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이 깃든 곳이 두뇌야. 정신이 깃든 곳이 두뇌야. 그러면 정신작용은 뇌가 주관하는 거네. 뇌에 줄 지각설이네. 최한기랑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지? 아까 전에 최한기는 정신작용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지각은 누가 지각한다고? 누가? 심기에 심. 그 다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시작했다. 아까 전에 우리가 UPES에서 읽었어요. 최한기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데카르트는 방금 독립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차이점이죠. 그지? 그 다음 그러나 정신과 물질의 영향을 주고받는 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까 전에 최한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영향을 주고받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차이점이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보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을 하고 나서 선지로 가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번 정답 고르는 건 너무 쉬워. 최한기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 신기의 심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거야. 그잖아. 근데 2번을 고르는 이 쉬운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번, 3번, 4번, 5번의 맞음을 판단할 때 그 근거를 어디로 잡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헷갈릴 만한 선지는 없어야 맞다 얘들아. 5번 선지 볼까요?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이거는 네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데카르트도 몸 기계,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한소급의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알았지? 정답은 2번이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아까 전에 다 봤어. 여러분들은 아직 티어가 그래도 낮은 티어니까 내가 염려를 하진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가지고 맞았다고 치자. 그래서 니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야. 알았지? 문제가 쉬운 건 그냥 쉬운 거야. 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걸 연습하는 거다. 최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한테 중요한 건 이런 태도라. 이런 태도. 알았지?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체득하려면, 체화시키려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알았어? 무지성으로 읽으면 안 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넘어가세요.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법 질문이고, 이 질문은 제재가 지금 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오로지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법 질문은 언제나 지문꾸라지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러냐면 언제나야, 무조건이야, 언제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언제나 법 질문은 원칙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지. 어떤 특정 법 원칙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 원칙과 차이가 있는
예외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했어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를 항상 궁금해하고 얘가 바로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시점이니까 얘는 무조건 문제로 나오고 얘를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안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경우 1, 경우 2, 경우 3 등등 나온단 말이야. 이 지문도 마찬가지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그리고 법지문은 언제나 문장이 이런 식이에요. A, B면 B.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조건문이야. 언제나 조건문이야. A가 조건이지? 얘가 결과지? A가 충족이 된다면 B도 충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B도 충족이 안 되지. A가 안 되면 B도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A를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야. 인과관계가 되는 거야. 알았어? 신경 쓰면서 읽어야 돼. 천문단.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가 사무실을 빌려준 고쳐야 할까? 상식적으로 건물주가 개부자니까 건물주가 고쳐주는 게 맞지 않겠어? 그래서 법조문에도 써있어요.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얘는 법률에 써있는 거다. 법적으로 들어가면 건물주가 수선해야 돼.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법조문이랑 차이가 있는 거지. 법에서는 분명히 건물주가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고치래요. 법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서우야, 천문단 읽으면서 뭐 하라고? 그렇지, 중심화제. 그럼 이 지문의 중심화제는 뭐예요? 이 지문의 중심화제는 뭐야? 중심화제를 특정을 해야 틀을 잡지, 구조를 파악하지. 이 지문의 중심화제는 뭐야? 너야. 어? 어? 그렇지. 무엇이 우선시되니까 첫 번째, 법, 계약 둘 중에 우선은 무엇?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뭔데? 법적 불이익 있음 없음? 법적 불이익 있어 없어? 이거지. 두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 건 이걸 한다는 거죠. 이러한 진술이 나온다면 걔가 핵심 문장이고 걔는 기억해야 돼. 알았어? 알겠어?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본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에는 법률 규정 있잖아요. 법규하고 계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법이 우선이냐 계약 내용이 우선이냐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법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돼요. 알았지? 두 번째 문단.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원칙이 나왔단 말이야. 언제나 원칙은 중요하다. 자, 원칙 첫 번째가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 이건 너무나 쉬운 말 아닐까, 얘들아?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좀 거칠게 얘기해봐. 계약은 그냥 니들 멋대로 해. 이거 아니야. 그치? 무언가의 기회를 받는 게 아니고 니들 멋대로 계약하면 돼. 이거야. 계약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멋대로 하라는 거지.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첫 번째 예가 나왔어. 임의법규. 우리는 언제나 중심화제를 기억하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임의법규는 얘들아, 일단 우선 계약이 우선이야, 법이 우선이야. 방금 문장 읽었지. 뭐가 우선이다? 계약이 우선이다. 계약이 우선이다. 계약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계약이 우선이라고 하는 걸 무슨 원칙이라고 그랬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했어. 얘들아, 원칙대로라면 법적 불이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식적으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했는데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원칙을 지켜?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얘는 법적 불이익이 없는 게 맞지. 그치? 법적 불이익이 없는 게 맞는 거야. 그 다음, 그리고 얘는 사법이에요, 지금. 법률 중에 사법에 해당되는 거. 계약은 사법이고. 그 다음, 사법은 원칙적으로, 두 번째보다 넷째 줄이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봐봐.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야. 얘가 원칙인 거야. 임의법규, 얘가 원칙. 다시 한번 적어놔야지. 얘 원칙. 임의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얘네가 이 말을 읽고 대립상 추론을 해야 돼. 대립상을 추론해야 돼. 자, 계약의 내용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어. 이러면 뭘로 처리한다고? 법률로 처리한다고. 그럼 반대로 계약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하면 돼? 계약대로 하면 돼. 무슨 원칙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 임의법규는 계약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써있어?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대요. A가 바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지? 그치? 그럼 그대로 여기 적용해봐. 계약 내용에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야. 건물주겠지. 그치? 건물주 말고 계약 내용에요.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 그러면 누가 수선해줘? 법대로니까 건물주가 수선하는 거야. 근데 계약 내용에 방충망 정도는 세입자가 수선해라 라고 집어넣으면 누가 수선해야 돼? 그리고 임의법규는 원칙이니까 법적 불이익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냥 문제로 나왔잖아. 8번 문제였나? 8번을 틀렸으면은 이게 안 될 거지, 지금. 이 경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지.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었고 2번이었어요. 기억봐봐. 계약서에서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 달리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지. 응? 법대로 하면 되니까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준다.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자유롭게. 니은. 시원해? 자꾸 신경 써요. 우리 지금 2번 문제, 8번 문제 보고 있어. 니은.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진다. 맞아요, 틀려요? 없으면 건물주가 져야죠? 없으면 법대로 하니까 건물주잖아. 그치? 이미 틀렸어. 디귿.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져요. 계약 내용대로 해야 되니까.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맞지? 원칙대로 했으니까 누구도 불이익 없는 거야. 리을.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진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지? 세입자가 수선한다며. 계약 내용에 있잖아. 그러면 세입자가 수선하는 게 맞아. 그 다음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했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아니, 원칙대로 했으니까 불이익 받지 않아.
그러니까 정답 2번이요. 지문으로 보세요. 세 번째 문단.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뭐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예외야. 이제 나오는 게 예외야. 이제 나오는 게 예외야. 언제나 원칙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 이걸 구분해주는 기준 판단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특이하네요.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법규라고 한다. 자, 예외 첫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단속법규가 나왔어. 단속법규는 여러분 특징이 뭐였어요? 계약 내용은 그대로 준대요? 아니면 없애버린대요? 그대로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이 우선되는 거예요? 법이 우선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은 그대로 주니까 당연하게도 계약이 우선시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이비법규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네. 계약을 우선시하니까. 하지만 차이점이 있지. 얘는 법적 불이익을 주고 계약은 그대로 주는데 법적 불이익을 준다. 그럼 얘는 차이점이네요. 당연하게도 선지에서 물어보겠죠. 계속 읽어보자.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그럼 공인중개사는 벌금 왜 부과돼? 왜 벌금 내야 돼? 왜? 법을 어겼잖아. 단속법규 법을 어겼지?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 내야지. 법적 불이익 받아야지. 하지만 계약은 유효해.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자, 계약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계약 성립에 따른 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게 단속법규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공인중개사가 나와 있는데 한번 그걸 해봅시다. 우리 시연이가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저기 홍대동에 있는 건물을 하나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시연이한테 이 건물 값을 얼마 받고 싶어? 너 건물주였어. 얼마 팔았어? 얼마 받고 싶어? 얼마? 100억? 100억 좋다. 대출 내가 땡겨가지고 100억 줬단 말이야, 시연이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시연이가 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나한테 파는 거야. 내가 고발을 했겠지. 걸렸어. 그럼 시연이는 뭘 낸다? 걸렸으니까. 벌금 내겠지? 얘가 법적 불이익이지? 그치?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야, 이제? 시연이가 벌금 냈으니까. 건물 누구 거 된다? 건물 누구 거 돼요? 내 거죠. 계약은 성립한다며. 건물은 내 거지. 시험이는 나한테 100억 받아갖고 벌금을 1억만 낸 거야. 개꿀이네. 99억 벌었네요. 시연이가 나한테 건물을 주고 내가 시연이한테 100억 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급부라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알았지? 좋아. 여기까지가 단속법.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법규라고 한다. 얘가 지금 예외 두 번째야. 이게 예외 두 번째. 예외 1번이 단속법규고 예외 2번이 있어. 예외 2번이 무슨 법규? 강행법규. 근데 강행법규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계약 내용이 뭐라고? 무효가 돼요. 부정되기 때문에. 그럼 생각을 해봐. 계약을 갖다가 무시했다면, 계약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얘는 계약이 우선인 거야? 법이 우선인 거야?
법과 계약이 서로 충돌할 때 계약을 없애버려. 이건 계약이 우선이야, 법이 우선이야. 왜 판단을 못해? 계약이랑 법이랑 일치하지 않는데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남아있는 게 뭔데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점이네. 차이점이네. 임의법규랑도 차이점이고 단속법규랑도 차이점이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뭘 쓴다고? 법적 불이익을 쓴다. 계약도 무효로 만들고 법적 불이익을 줘요.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미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왜? 급부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급부 요구를 못하는 거죠. 이해했죠? 그다음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하지. 계약이 무효니까 급부로 인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저 정민이가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된 거예요. 내가 정민이의 미래를 보고 정민아 내가 10억 줄 테니까 나랑 동업하자 한 거야.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 그치? 뭐 어디가? 그래요? 깜짝 놀랐네. 10억을 주면서 나랑 동업하자 한 거야. 그래서 정민이가 알았어요 이제 같이 하시죠. 그래서 상담을 했어. 걸렸네. 법을 위반한 거지? 강행법규 위반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정민이랑 나랑 일단 뭘 받아야 돼? 법적 불이익 받겠죠. 당연하게도 벌금을 내든 과태료를 내든 받겠지. 그리고 계약도 무효야. 그러면 내가 정민이한테 10억 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나한테 있는 거라고. 알았어? 좋아. 그 다음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 그럼 얘는 또 예외적인 거네요? 다시 한번.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한번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급부를 이행했다고 한다면 먼저 급부를 이행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대. 그 원칙은 생기는 건데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예외네. 그치? 어느 경우냐?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안 생기는 경우는 언제나 급부의 내용이 뭐일 때?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일 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약간 민감하긴 한데 혹시 두산 베어스 팬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분? 두산 베어스 팬? 아무도 없어요? 야구 좋아하는 쪽 있어요? 없어요? 최근 사진이 하나 있는데 국가대표까지 했어요. 그 야구 선수. 뉴스 별로 관심이 없구나. 공부하느라고. 있어. 여기 재원이라고 있어요. 구글에 검색해봐. 두산 베어스 재원 치면 나와. 얼굴 보면은 딱 그렇게 생겼어. 지금. 얘가 최근에 그 약 관련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구속됐거든요. 지금.
후배들을 막 협박해가지고 뭐 하고 막 했대. 나쁜 새끼야. 얼굴 딱 보면은 그렇게 생겼어. 반사형 과학이라고. 내가 외모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새끼는 비난 받아야 돼요. 나쁜 새끼. 아무도 몰라 근데? 아무도 몰라. 얘는 알잖아. 얘는 알잖아. 아인이 몰라? 얘 몰라요? 얘는 알잖아. 얘는 알잖아. 둘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야. 우리 류 아인 씨랑 재원이랑 계약을 하는 거야. 재원이가 아인한테 야 내가 너한테 한 달에 1억씩 줄 테니까 아인아 네가 나한테 한 달에 마약 10g씩 줘라. 약 10g 마약 그냥 약 10g씩 줘 라고 계약했어. 걸렸지? 마약류 관리 위반한 거 아니야. 걸렸잖아.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둘이 법적 처벌 받아야지? 법적 둘이 받아야 되겠지? 그잖아. 그 재원이도 깜빵 가고 아이니는 돈이 많으니까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제 깜빵 안 갔잖아 이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안 갔는데. 갔니? 아니, 관심 없지? 이런 쓰레기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법적 불이익을 받아야지 둘 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재원이가 아인이한테 야 내가 준 1억 다시 토해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약 10g 줬잖아. 다시 마약 돌려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반사회적이잖아요. 사회를 병들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안 생기는 거지. 알았지? 마지막 문단.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또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얘들아. 아까 전에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봤잖아.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건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 맞죠?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비례 원칙이고 그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의 키워드는 뭐냐면 최소한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다시 한번 보세요. 임의법규는 원칙이고요. 얘는 그냥 지들 멋대로 하면 돼요. 아무런 불이익도 없어요. 근데 단속법규는 계약은 니들 멋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잘못되면 혼나는 거지. 약간의 제한을 준 거지. 강행법규는 계약 니네 멋대로 하기만 해봐. 혼난다. 니네 계약 멋대로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법률이 우선시되고 법적 불이익도 있으니까 얘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얘는 제한을 많이 가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보면 비례 원칙에 따라서 임의법규로 처리하면 되지. 얘를 갖다가 단속법규나 강행법규를 처리하면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니까 원칙을 무시하는 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단속법에서 딱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근데 굳이 강행법규로 한다는 건 비례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방금 했던 내용 이렇게 갈수록 제한의 정도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원칙에서 멀어진다. 알았어? 그러니까 신중해야겠지. 어떤 걸로 처리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원칙에서 안 벗어나니까. 됐어요. 질문 없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어.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주는 기준.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주는 기준. 체크해봐. 임의법규랑 단속법규를 누가 구분해주니? 얘지? 얘잖아. 물어본다고. 단속법규랑 강행법규를 구분해주는 건 뭐야? 얘지? 물어볼 거라고. 임의법규랑 강행법규를 구분해주는 건 둘 다지? 물어볼 거란 말이야. 알았어?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문제로 가세요. 자, 7번. 정답은 3번이었어.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뭔 소리야? 단속 법규는 법규 아니겠니? 이건 포함관계잖아. 법규를 적용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작용한다면 임의법규든 단속법규든 강행법규든 모두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죠. 포함관계니까. 그치? 그 다음 1번 문제 보세요.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임의법규는 아까 뭐라 그랬어? 계약이 우선이다. 맞죠? 1번으로 만든 거. 2번.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맞지? 임의법규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두 번째 문단에서. 그지? 그 다음 4번.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 왜요? 비례 원칙에 따르며. 비례 원칙에 따르며. 제한은 최소로 해야지. 단속법규로 가능하면 단속법규로 처리하면 돼. 이걸 넘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똑같은 선지가 10번 문제에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이따 같이 확인해 볼게. 그 다음 7번에 5번.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맞지? 급부 내용이 반사회적이야. 부도덕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8번은 아까 풀었고요. 9번 만약에 틀렸잖아요. 이거는 빨리 어디로 가야 돼? 학원에 있을 게 아니고 어디 가라고 했어? 빨리 병원에 안과에 가야 돼.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얘들아. 얘는 심지어 빨리 풀고 넘어갔어야 돼. 1번 찍고 넘어가야 돼. 2번, 3번, 4번, 5번을 고민할 것도 없어. 그치? 만약에 9번을 틀렸다고 한다면 뭐가 안 되는 거야? 읽으면서 공통점, 차이점 체크가 안 되는 거야. 응? 아니, 병원 가라고 하는 건 농담이고. 공통점, 차이점 체크는 실시간으로 해야 돼. 다 읽고 나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고 틀린다고 결국에. 1번 당연하지? 둘 다 불이익이지? 2번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 맞아 틀려. 급부 인정 안 돼. 기억 맞아 틀려. 틀렸지. 단속법규는 계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급부 인정. 니은은 틀렸죠? 니은은 X야. 아, 뭔 소리야? 니은이 맞지. 기억이 X고. 기억이 X고 니은이 동그라미야. 3번.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한다. 재산적 이익 반환이라는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대번에 떠오르지 않아? 그럼 기억은 5야, X야. X, 니은은요? 5. 근데 니은이 5인 것도 급부의 내용을 따져봐야지? 4번.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기억 5야, X야. X. 기억은 인정이잖아. 그치? 니은은 5다. 5번.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기억 5야, X야.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없어. 기억 5야, X야. 기억은 자기 멋대로 계약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무슨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면 니은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했다가 큰일이 날 수 있는 거지. X고 니은도 X야. 알아들었어?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물론 1번이 답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10번 보기 나오면 어떡하라고? 보기를 최대한 분석하거라. 보기 분석을 철저히 하거라. 보기 해석을. 읽어볼게.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니까 서로 불법을 저지르자고 합의를 한 거죠.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했으니까 사법이구나.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그럼 B는 A한테 뭘 줬겠어? 농지를 줬겠지. 그치?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하기 전에 일단 이 계약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보자 말이야.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땅 빌린 사람이야, 빌려주는 사람이야? 빌린 사람이지. 땅 빌려가지고 사용한 사람이지. 그치? 내가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임차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땅을 빌려준 사람이 B지? 땅 주인이지? 땅 주인이 땅을 빌려줬잖아. 그럼 얘를 보통 우리가 임대인을 불러요. 이 둘이 계약을 했단 말이야. A가 B한테 뭘 주고? 토지 사용료를 주고, B는 A에게 뭘 주고? 토지를 빌려준다. 계약 성립했어? 사용료하고 그리고 얘는 급부가 이행이 됐어, 안 됐어? 이행이 됐지? 급부 이행 완료했잖아. 급부 이행이 이미 돼버렸잖아. 1년 동안 썼다며. 맞아? 맞아요?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와?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됐다. 벌금이 부과돼. 누구한테 부과돼? A한테 부과돼? B한테 부과돼? 방금 읽었잖아. 누구한테? B한테. 얘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벌금은 뭐라고 그랬어? 법적 뭐라고 그랬어? 얘는 불이익이잖아. 그럼 너네가 첫째를 딱 읽고 머릿속으로 스쳐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법적 불이익을 받았네? 그러면 단속법규이거나 강행법규이겠다. 이 생각을 했어야 돼. 확실히 임의법규는 아니다. 그 다음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계약이 무효다. 계약이 무효다? 계약이 무효가 됐어?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이제 확실해졌지. 계약까지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면 얘는 무슨 법규? 강행법규다. 강행법규에서 계약이 무효인데 급부가 이미 이행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들의 급부가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 아니라면. 그 생각까지 했어야지. 셋째 읽어보면 서로 반환하라고 그러죠. 그쵸? A가 1년 동안 지불한 사용료 돌려줘라. B가 A한테 빌려준 토지 다시 돌려받아라 그러잖아. 맞지? 좋아. 정답은 3번이야.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죠.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약을 무효로 판결하는 것이겠군. 말을 좀 바꿔볼까? 단속 법규만 처리하기에는 부족하니 강행법규로 처리했겠군. 여섯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 다시 읽어봐. 틀린 친구들은. 무슨 원칙 나왔지? 비례 원칙 나왔지? 언제나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했지? 최소한으로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속법규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저 주노부 새끼를 조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조금 더 제한을 주는 거야. 알았어? 아까 내가 7번 문제에 4번 선지, 7번 문제에 4번 선지, 10번 문제에 똑같이 또 나온다고 그랬지? 7번 문제에 4번 선지랑 10번 문제에 3번 선지랑 같아요. 사실 3번 문제는 7번 문제 4번 선지를 비틀어 놓은 거고. 이해돼요? 단속법규로 처리할 수 있으면 단속법규로 처리해. 강행법규로 처리하면 안 돼. 근데 단속법규로 처리하는 게 부족하다면 강행법규로 처리해야지. 이해했어요? 1번 보세요.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말도 안 되죠. 계약은 사법이니까 당연하게도 사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2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니네 2번 선지 같은 걸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두시고 명심해야 돼. 2번 선지는 얘들아, 논리를 비틀어 놓은 거야. 선지 구성을 할 때 각각의 정보들의 논리적 관계를 비틀어 놓은 거거든요. 2번 선지가 왜 틀렸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인과관계가 틀렸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사실 그 2번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정보들은 모두 맞는 말이야. 그렇지 않니? 봐봐.
B에게 벌금 부과했지. 맞지?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계약도 효력이 없지. 무효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 모두 맞는 말이라고. 개별적인 정보들은 맞는 말인데 2번은 왜 틀렸어? 인과관계가 틀린 거야. 원인과 결과가 틀린 거야. 봐봐 얘들아. 계약이 법보다 우선하는 거랑 법적 불이익 안 받는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이미 법규에서 단속법도 마찬가지야. 계약이 법보다 우선시되는 거랑 법적 불이익이 있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계약보다 법이 우선시되는 거랑 법적 불이익 갖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마치 이번 선지는 그게 상관이 있는 것처럼 떨었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인 것처럼 떨었다고.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갖는다는 틀렸지. 얘들아,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가 원인이잖아. 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나와야지. 계약이 무효니까 이게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 맞아? 그럼 법적 불이익은요? 얘가 결과잖아. 뭐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요? 보기의 상황에서는? 보기에서는 뭐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받아? 원인이 어디 있어? 원인이 어디 있어? 보기에 써 있어. 어디 있어? 뭐 때문에 벌금 냅니까? 그래, 농지법을 위반했잖아요. 첫 써 있잖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알겠어? 내가 첫 강에서 그 12월 마지막 주차부터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우리 출제자들은 언제나 성격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골탕 먹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을 골탕 먹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오답률을 가장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인과관계를 비트는 거다. 인과관계를 비트는 거다. 그래서 선지를 읽든 지문을 읽든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 이 둘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2번 선지처럼 앞에 것도 맞는 말이고 뒤에 것도 맞는 말이면 대충 읽은 친구들은 맞고 맞으니까 맞겠네 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이들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라면 얘는 틀린 선지지. 알았지? 명심해야 돼. 가장 여러분들이 맡기기 쉬운 구성이야. 논리적 관계를 비틀어버리면 우리 친구들은 그럴듯한 개소리에 혹해가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야 돼. 원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4번.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반대죠. 비도덕적이지 않고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 거예요. 5번.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고, 부당이득이 아니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지. 그치? 5번도 틀렸다. 정답은 3번이었다. 고생들 했어요. 고생들 했고,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싹 다 읽어주고 읽기 태서도 저 옆에다가 몽땅 다 정리해뒀는데 제발 여러분, 제발 여기 지금 여기다가 우리 정리한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 기출지문의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어. 하나도 안 중요해. 너네한테 중요한 건 저게 전부라고. 제발 저걸 숙지를 하시고 예습할 때 잘잘고 풀 때 우리 한국어로서 풀 때 의식적으로 써먹으세요. 제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문 읽고 문제는 문제니까 풀고 맞았으면 좋아하고 틀렸으면 실패할 게 아니고 이제는 연습하는 과정이잖아. 제발 기억들 하시고 써먹어봐야 돼. 그래야 체화가 되지. 그래야 자동적으로 되지. 계속 얘기하잖아. 니네 다음 달에 시험 보잖아. 육로를 보잖아. 육로가 그냥 모의고사 아니야. 그 시험 내신 분들이 수능 내요 보통.
그러니까 너네는 다음 달에 수능을 1차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 1차 수능을. 근데 그 육모 보는데도 이렇게 읽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나간다니까? 육모 때도 그렇게 읽는데 국어 때는 뭐 다르게 읽겠니? 수능 때는 다르게 읽겠어? 아니라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 해야 돼. 의식적으로 하라, 의식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써먹는 연습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다. 알았죠? 당장 다음 주 예습 배울 때, 한수모의고사 풀어올 때 써먹어 봐야 돼. 알았지? 이 전체가 안 된다고 하면 얘만이라도 좀 해봐. 첫 문단 잘 읽어라.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알았지?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리 새로운 친구는 잠깐만 나가주세요. 가방 서 나가. 저 앞에